산업연구원의 정은미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님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산업의 현황과 기후통상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정은미입니다. 저는 통상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실은 산업 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국 산업이 현재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의 현황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는 전력 부분, 발전 부분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3분의 1은 산업 부분에서 배출이 됩니다. 나머지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 직접 그리고 공정 그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저 전환 부분의 것들이 다시 나누면은 산업 부분에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간접 배출을 포함하면은 산업 부분이 54% 정도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여러 부문들 중에 n분의 1이 아니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그 주요한 대상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부분 내에서 업종별 배출 비중을 보시면은 6개 산업이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직접 공정 배출. 그런데 요거를 온실가스 그러니까 전력 사용, 간접 배출을 보면은 전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여기도 있고요. 동시에 자동차, 조선, 기계, 기타 섬유, 식품 이런 산업들이 나타납니다. 조립금속, 부품 이런 산업들이 있어서 중소기업의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 요 6개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동시에 전력 부분, 나머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그리고 전력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주요한 현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 이 비교표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더라고요. 제조업 부분이 온실가스를 매우 많이 배출한다라고 하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것은 산업 구조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28%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높은 비중을 가지는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독일, 그러니까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 일본 이 정도도 20%고 미국은 1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에서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산업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 산업들이 그다지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이 산업들 덕분에 그 밑에 있는 전기전자, 기계, 수송 장비, 나머지 산업들 모두 다 영위할 수 있는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만 우리나라에서 딱 떼어내면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의 구조와 그리고 기초 소재 산업의 특성들을 이런 이해들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 산업의 위상입니다. 위에 거를 보시면은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의 국가별 비중입니다. 미국의 비중이 25% 되고요. 중국이 계속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중국이 15% 정도에서 2020년 되면 35% 정도 됩니다. 경제학에서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산출액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5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3% 정도의 제조업 비중을 유지를 했고요. 다른 나라들의 비중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제조업 비중이 쓸데없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주요 산업들이 위에 보시면은 산출액 기준입니다. 이거는 위에 보시면은 중국, 미국, 독일, 인도 그러니까 인구 대국이나 또는 규모가 굉장히 큰 이러한 나라들의 뒤를 바짝 쫓아서 한국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글로벌 5위 안에 진입하고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덕꾸러기였던 섬유산업조차도 세계 8위입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좋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산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산업들에 있어서 주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 화학 그리고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그 원료를 수입하지 않는 게 시멘트,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구조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산업들이 세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또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업 간 연계 구조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정제,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러한 산업들, 그다음 반디가 중간에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산업인데 이것이 한국 산업에 있어서 주력 산업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사각형들 높이가 산출액인데요. 붉은색 사각형 철강에서 비철금속이 조립금속으로 흐르고 기계로 흐르고 자동차와 그리고 조선 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력 산업들을 만들어냅니다. 석유 정제와 석유 화학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통신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결국은 산업 간 연관관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탈탄소화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발전, 경쟁력 이런 것들 연관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철강과 화학에 대한 탈탄소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단에서는 소비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상단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산업에 있어서의 공정과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탈탄소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 목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만들면서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담대한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보면은 90년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그 추세를 하는데 오늘 계시는 오영락 교수님도 발표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온실가스의 그 규모들, 배출 규모들이 정체 상태를 하다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전체적인 경로를 갖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90년부터 2022년까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국가들입니다. 세계 제조업에서 경쟁력의 변화입니다. 중국이 어느 순간 1등으로 됐고요. 한국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지금 2005년부터 3, 4, 5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인 나라들에 있어서 나타난 현상은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와 그리고 해외로 이전이었습니다. 결국은 온실가스의 감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의 쇠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국에 있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저렇게 높은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산업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급작스럽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명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환경규제 강화 그리고 저탄소 사회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글로벌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저 CBAM이라고 하는 것들이 된다는 것은 무역의 그리고 재화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해서 하나의 룰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것은 유럽에서 기본적으로 그린딜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들 보고 뭐 이게 아니라 유럽 국가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의 그 카본 리퀴지들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역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고요. 원칙이 됐고, 미국이 GSSA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한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가장 그 커다란 시장들, 유럽이 싱글마켓을 중요시하듯이 커다란 단일 시장으로서 글로벌 그 무역 경쟁 이런 것들의 원리를 바꾸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환경을 중요한 이슈로 진단을 했습니다. 2003년에 향후 10년 동안의 글로벌 리스크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상위에 이렇게 많이 대부분의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이끄는 사람들이 글로벌 리스크로서 기후 위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10년 동안 가장 도전적인 과제이고 세계의 모든 유력한
자본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또 하나의 룰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경쟁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제조업의 성장에 대응해서 그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글로벌 경쟁, 산업 부분에 있어 산업 지형을 바꾸는 룰 세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산업 부분에서 이 환경, 저탄소, 친환경, 지속가능 성장 이 키워드에 대응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국에 있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 그린딜, 그린 뉴딜, 중국에서도 녹색 경쟁 회복, 일본에서 GX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목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산업 전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나타납니다. 경쟁력 있는 경제 사회로 변혁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 미국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중국은 말 그대로 성장입니다. 경제 회복, 코로나에서 녹색 경제 회복을 하겠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 회복과 유망 산업의 창출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성장 전략 목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다 자기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품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배터리, 수소, 반도체 이런 것들 필요한 것과 그리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에 있어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탄소화를 위한 투자,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 창출을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화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DX와 그리고 녹색 전환, GX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것은 결국 글로벌 산업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바꾸는 것들을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서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논리와 또한 원칙이자 목표가 탄소 중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연료, 저탄소 공정, 저감 설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술과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해석하면은 굉장히 주요한 과제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018년, 19년부터 세계의 산업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서 여기 소득 분위별입니다. 하나, 셋, 넷, 5개. 세계의 국가들을 5개로 나눴을 때 잘 사는 나라들이 훨씬 산업 정책의 빈도가 높다라는 논문들이 나왔고요. 이걸 인용해서 9월에 유럽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 드라기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유럽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친환경, 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0년까지 55% 절감 감축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첨단 전략 산업 그리고 공급망 디지털 녹색 전환, 통상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일관되게 흐르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밸류 체인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경쟁, 무역, 통상까지. 결국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태조 속에서 자국 중심주의들이 부상을 하면서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있고 그 모든 정책들은 환경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기술, 통상, 무역, 환경, 제도, 인력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EU12AM은 보시면은 그 위치가 전체적인 것으로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CBAM이 그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제품들을 시간이 다 돼가나요? 네. 그런 것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스템 그 제도 체계 속에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CBAM 법안의 변화 과정을 보면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이해와 유럽 공통의 이해를 위한 그 이익을 위한 그 논의 과정들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지기 때문에 또는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 부분들에 대한 그 전략들이 숨어 있고 미국의 CC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보시면은 과세 대상이나 이런 거가 미국의 산업의 경쟁력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구조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난데없이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좀 다른 업종들이 나오고요.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적색 부분들, 적색이 아니라 황색 부분들. 황색은 지금 CBAM과 거의 같은 건데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미국다운 발상으로서 CCA 적용 대상 산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탄소 이쪽 분한테 여쭤봤더니 왜 거기는 뭘 해도 카본 리퀴지를 걱정하지 않냐 했더니 카본 리퀴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업종을 선정하고 지역을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클라이밋 클럽 얘기입니다. 클라이밋 클럽에서도 보시면은 주요한 감축 정책과 산업 전환의 대상에 철강, 시멘트가 있습니다. 이 산업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탈탄소의 그 논리로서 바꿔야 되는 산업이지 버리는 산업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 EU, 지속 가능한 제품 표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마지막 단에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지 이 산업들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의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 변화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DX와 GX가 결합했다는 그 가장 그 첨예한 영역이 디지털 제품 여건인 것 같습니다. DPP.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하는 거를 너희가 어떻게 알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것을 가능하게 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과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 경로들을 어떻게 잘 지켜내는가 그리고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망의 구축을 위해서 유럽은 영내, 미국은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의 완결성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BAM에 대해서 처음에 국내 산업계가 큰 문제 안 됩니다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왼쪽입니다. 중국, 홍콩 저 파란색 영역이고 유럽 녹색 영역에 대해서 수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수출 안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만약에 CCA라고 하는 그 미국이 이제부터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중국, 미국 주요한 국가 수출 대상 국가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출 주도의 그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한국 산업으로서는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탄소 중립을 늦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결코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굉장한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관련된 제도들이 굉장히 무섭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면은 제조업 수출 구조나 그다음에 수출 상품이나 이런 구조들이 바뀌면서 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이러한 산업들이 수출이 많이기 때문에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구조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산업 부분의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전후방 분야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력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업스트림 분야에서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 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다운스트림 부분에서 저탄소 제품이라고 하는 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이제 금융이나 순환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CBAM 때문에 국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바꿔야 되고 뭐 생산 기지를 이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산업과 환경과 금융과 통상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통상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들을 어떻게 제조업의 발전 비전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내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산업과 통상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저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 공정을 전환하고 연료와 원료를 전환하는. 근데 이것조차도 목표만 있습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꾸기 위한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폐기물 감축이 관점이 아니라 순환 자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하겠다는 적극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들, 산업 부분에 있어서 탈탄소화 과정들은 가장 혁신적인 그리고 가장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일부이고 전체적인 과정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되고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탄소 고기능 고효율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략들이 21년 12월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정책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제품 부분들도 물론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공정을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영역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의 자율적인 그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이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이 그렇게 온실가스를 못 줄이겠다라고 버틴 이유입니다. 2030년까지 저 지금 파란색 박스 영역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실험실도 외국의 실험실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탄소 중립 R&D를 일반 R&D와 같이 취급하고 있고 같이 예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2030년쯤에 개발되면 다행이지 이런 전략으로는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 제조업이 할 수 없습니다. 30년이나 40년쯤에 외국 설비를 다시 들여다가 다시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기존의 추격형 성장 전략을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R&D를 하려면은 정말 대전한 관점에서 탄소 중립 R&D를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속도전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R&D는 민간에서 하는 거는 상용화 뒷과정은 민간 부문이 알아서 하라는데요. 이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설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전력과 그리고 수소와 CCUS를 혼자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기업이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과 언젠가 수소 우리나라에서 나오겠지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안에 1kg당 1달러 공급 가격 이 정도의 전략들을 제시를 해야 기업들은 투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정책적인 일관성과 그리고 확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글로벌 경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고 그리고 지원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그 21년에 제가 하는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셔서 인용했습니다. HSBC 아태지역 이 총괄님이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디바이스,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에 한국이 굉장히 유력하다. 자신의 탄소 배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노력을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정책에도 같이 녹아들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면은 산업계가 그렇다고 마냥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집약도들도 높아졌고요. 여기 2010 한 10년에서 이 정도의 그 산업 기초금속 부분에서 에너지 집약도가 턱없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산업에서 이때 전기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기 현대제철이 신규 진입을 한 때였습니다.
산업계가 논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뭐 투자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터들을 보는데. 예,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